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55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주어진 재고자산 자료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매출원가 계산 방법에서 출제되었네요. 자, 매출원가 계정 상품 상품인지 제품인지 안 나와 있네요. 상품으로 보고요.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으로 풀어봅시다. 기초재고액이 30만 원. 그리고 매입액이 구하면 되겠죠. 총 매입액 120만 원. 그런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환출이 있었다는 거죠. 매입해서 반품, 분량이 있어가지고 반품 시켜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8만 원이 차감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매출 환입, 자 매입 환출 매출 환입 막 섞어서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다고? 매출에 대한 환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팔았는데 매출했는데 분량이 있어가지고 다시 반품 받은 거, 그게 매출 환입인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구할 때는 매출 환입은 전혀 쓰이지 않는 정보다, 혼란시키기 위한 정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 환출만 반영하면 되겠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애누리도 있네요. 그래서 매입 애누리도 반영해 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10만 원. 자,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액 얼마입니까? 20만 원. 자, 구해야 되는 정보들은 다 넣었으니까 매출 원가를 바로 구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왼쪽 거 합계가 얼마인가요? 150만 원에서 18만 원 빼면은 150만 원에서 18만 원 빼면은 132만 원 되겠네요. 판매 가능 상품이 132만 원이고 132만 원을 200만 원과 뭘로 배분할 수 있다. 그러면 132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112만 원. 112만 원 이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되겠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답 확인했고요. 자, 2번 넘어갑시다. 다음의 자산 계정들을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한 경우 맞는 것은? 자주 출제되죠. 유동성 배열법.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서 유동성 배열법 출제됐다는 겁니다. 이거 알려면 어떻게? 이 계정 과목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 카테고리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주 출제되는 형태다. 자, 기계장치 유형자산, 제품 재고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자산, 외상매출금 당좌자산.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둘 다 똑같이 당좌자산이지만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즉 현금부터 배열하고, 그러면 이게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재고자산인 제품을 3번, 그리고 기계장치가 비유동자산이니까 4번. 이렇게 이 순서로 배열하면 되겠다는 게 유동성 배열법이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된 걸 뭘까요? 현금성 1번, 그리고 외상매출금, 제품이 와야 되겠지. 제품 오면은 답은 4번 되겠네요. 그렇죠? 4번이 이 순서로 배열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결산 과정에서 시산표를 작성하였는데 차변 합계는 49만 1,200원이고 대변 합계는 588,200원이었다. 다음과 같은 오류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산표의 올바른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는 오류, 못 찾는 오류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었는데요. 그걸 지문으로 출제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금액을 실제로 이렇게 상황을 주어져 놓고 이 실제 합계 금액이 얼마일까 찾아보라는 문제죠. 약간 조금 변형해서 출제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풀면 알겠지만 시산표가 우리 K-랩 프로그램이죠.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렇게 전산화된 환경에서 작성하다 보면 시산표의 오류는 거의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시산표는 자, 차변 대면이 똑같아야 되는데 차변이 현재 얼마라고요? 49만 491,200원이고 대변이 588,200원이래요. 차변 대변이 현재 다르다는 거지. 근데 첫 번째 거 보니까 당기 중 소모품비로 지급한
45,500원을 복리후생비로 기록하였대요. 자,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현금으로 줬다고 봅시다. 현금으로 45,500원을 줬는데 이게 사실은 소모품비래. 그래서 소모품비 45,500원 이렇게 기록해야 될 걸 우리가 실수로 이걸 복리후생비로 기록했대. 복리후생비로. 자, 이거는 시산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왜? 시산표 차변, 대변 합계만 우리 보는 거지. 그래서 계정 과목이 물론 잘못되어 있으면 시산표의 세부 구성 항목이 이 소모품비로 돼야 될 게 지금 복리후생비로 지금 옮겨져 있어가지고 그 상세 내역 자체는 틀렸겠지만 우리 합계자초로 봤을 때는 우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즉 계정 과목 잘못 쓴 오류에 대해서는 시산표 자체 작성만으로 우리가 확인을 일관적 딱 처음 눈에 보자마자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차변 대변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미수금 23,500원을 대변에 잘못 기록했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분계냐면 굳이 분계를 기록해 본다면 자, 이거 조금 위에 여기 적어 볼까요? 자, 미수금 23,500원을 자,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던 토지를 팔았다고 봅시다. 토지를 팔고 23,500원짜리 그냥 장부가에 그대로 팔았다고 봅시다. 이걸 팔고 우리가 뭐 미수금 나중에 돈 받기로 했대. 23,500원을. 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걸 실수로 어떻게 차변에 기록 안 하고 대변에다가 대변 토지 23,500원, 대변 미수금 23,500원 이렇게 기록했대요. 이렇게 기록 안 하고. 이런 실수가 우리 K레 프로그램 전산화된 환경에서는 잘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대변 이렇게 기록하면 뭐 당장 대차가 틀립니다라는 이게 상자가 뜨지 않습니까? 대화창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로 일견 확인해 가지고 사실은 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 전산화된 환경에서 한 게 아니고 차변 대변 수기로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그걸 다시 총계정 원장으로 전개하고 전개한 이후에 시산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찾을 수 있는 오류가 뭔지 못 찾는 오류가 뭔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최근의 전산 환경에서는 잠깐 시대가 조금 맞지 않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 상황 자체가 뭔지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접했다면 문제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그죠?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미수금 이게 차변으로 와야 될 게 지금 대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변으로 일단 23500을 기록해 줘야 되겠지. 그리고 대변에 있는 걸 마이너스 23500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재고 5만 원이 누락되었대요. 상품 재고 5만 원 누락되었다. 이건 어떤 분계를 말하는 거냐면 자, 현금을 주고 5만 원 주고 상품 샀답니다. 이렇게 5만 원 줬답니다. 근데 실수로 아까 이거는 차변 거를 두 번째 건 차변 거 대변으로 기록했다는데 이건 뭐 아예 차변은 기록 하나도 안 했대. 그냥 대변만 달랑 5만 원 이렇게 기록했대요. 현실에서 우리 전산 환경에서 있을 수 잘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기록한 게 이렇게 기록했대요.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차변에 지금 플러스 5만 원 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지금 진짜 정확하게 했다면 차변 대변 금액이 얼마였겠냐 그거 묻는 문제죠. 그럼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차변에 얼마? 491200 491-200 플러스 23500 마이너스 5만원 491-200 플러스 23500 플러스 5만원 564700 700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어떻게 돼?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지 사실은. 588 200 마이너스 23500은 564700. 자,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2번. 답은 2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전산 환경에서는 이런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으니까 문제 풀었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문제를 많이 못 푸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고 발상을 약간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보셨다는 거죠. 그 문제 뿌리를 찾아보니까 뭐다? 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산표 오류 유형인지 못 찾는 시산표 오류 유형인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특이했죠. 이 이후에는 이런 스타일이 출제 안 돼 있었는데 이 문제에서 특이한 점은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떻게 회계 처리된 건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크게 높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이 어떤 내용이었다는 걸 알겠죠?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나는 풀 수 있겠다라고 우리 한번 정리해 두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혹시 내가 실전처럼 풀었는데 이 문제 못 풀었다 해서 심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는 패턴들도 아니고 약간 이런 그 지문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틀렸다고 해가지고 심각하실 필요 없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맞추겠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문제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계정 과목의 성격에 대해서 안다면 바로 맞출 수 있겠네요. 감가상각 누계 뭡니까? 자산의 차감 항목 맞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어떤 계정의 차감 항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부채로 잡아놓는 거죠. 우리가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얼마를 돈을 줘야 될 것인지 미리 계산해 가지고 부채로 잡아놓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차감적 계정 과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그래서 3번 대손 충당금은 자, 채권에 대한 외상 매출금, 바드럼 이런 것들에 대한 차감적 계정 과목 맞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우리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채의 발행 형태 배웠습니다.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액면 발행 이런 거 배웠지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뭐 할인 발행했을 경우 사채 액면가가 1억이라 하더라도 할인 발행했을 때 경우에는 돈이 1억 액면보다 작게 들어오니까 그 작게 들어오는 그 부분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해서 차감적으로 기록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감적 계정 과목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 퇴직연금 중에서 DB형, 확정급여형을 든 경우에는 자, 실제로 종업을 퇴직하기 전까지는 연금에 들었더라도 그 돈이 회사 돈이기 때문에 드는 순간 퇴직급여를 이렇게 떨어버리는 게 아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표기를 할 때는 재무상태 표기할 때는 자산이지만 왼쪽에 있는 자산이지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 우리가 설정하게 했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 항목으로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아래쪽에 차감 항목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걸로 기록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자체는 차감적 계정이 전혀 아니고 이거에 대한 차감적 계정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퇴직연금 운용자산 DB형에 든 경우에는 자, 그것까지 확장했으면 조금 더 좋겠다는 거죠. 자, 됐죠?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 5번. 다음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뭐 자본의 분류, 자본에 대한 계정 과목들을 분류할 수 있는지 자본은 어떤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이익잉여금, 또 하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거 5개 중에 뭐에 속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주 출제된다. 자주.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6번.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A의 주식 10주를 한 주당 56,000원에 구입하고 거래 수수료 5,6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하였다. 당해 주식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이며 즉 뭐라고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게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 뭐 묻는 문제입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 거 찾아봐라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한다는 게 특이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거 떠올리면서 풀면 바로 풀리겠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뭐 실제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니까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지만 뭐 굳이 적어 본다면 차변 대변 적어 좀 본다면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왔지.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왔는데 얼마 들어왔다고요? 10주를 한 주당 56,000원. 그럼 56만 원이네. 56만 원. 56만 원 들어왔고 대변에 결제를 뭘 했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56만 원 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수수료 비용이 생겼대. 판매 관리비가 아니고 뭐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 비용이 생겼대요. 얼마? 5,600원. 5,600원. 이렇게 생겼고 뭐 보통 예금 합산해도 되겠지만 뭐 따로 적어 봅시다. 보통 예금 5,6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다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분개. 단기 매매 증권 맞고 만기 보유 증권 아니지. 왜? 단기 매매 차익이라며.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뭐 굳이 분개 안 해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분개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지급 수수료 있다는 거죠. 이거.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 수수료. 어쨌든 회사가 어떤 계정 과목 명칭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 수수료 둘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카테고리가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죠? 판매 관리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 그리고 보통 예금을 결제했으니까 보통 예금.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다. 문제 7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각 거래 유형별로 취득 원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배웠죠. 매우 범위가 넓기 때문에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우리가 정리했었죠. 유형별로. 자, 유형별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의구심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계속 지금 그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우리 출제 범위냐 모호한 부분까지 우리가 딱 정리 다 해줬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리 다 해놓는 게 속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이런 문제들 나올 때마다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본문 내용 찾아서 유형별 취득 원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유형자산은 최초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맞죠? 유형자산은 자, 토지 뭐 1억 주고 샀다. 뭐 1억 주고 샀는데 땅값이 뭐 오르고 내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막 장부가액 변동은 안 하죠. 그냥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최초 취득 원가를 계속 측정하고 만다는 거죠. 2번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그죠? 아직 누가 나한테 줬다. 그러면 내가 돈 한 푼 안 들었다고 취득원가를 0으로 할 것인지 0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정가치. 남이 나한테 공짜로 줬지만 그 가치가 1억 원이라면 1억으로 취득원가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맞다. 3번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지출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포함한다. 아주 어려운 긴 용어대 그죠? 긴 문장인데 이 문장이 우리 사실은 기업회계 기준서,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접 원가가 틀렸다는 겁니다. 간접 원가가. 자, 우리 4번 먼저 풀고 우리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4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즉 우리가 취득해가지고 사용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다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가지고 취득원가에서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운전비, 작동이 잘 되는지 시운전하는 시운전비 이런 것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다. 답은 3번. 틀린 이유는 뭐 앞에 거는 다 맞는 설명인데 직접 원가만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서에. 자, 우리 실제 문제 풀 때 이게 다 맞았나 틀렸느냐 조금 까다로웠다. 이 간접 원가라는 용어가 하나 살짝 숨어 있기 때문에 맞추기 물론 조금 애매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 이거 맞다는 거 알고 있고 이거 2번도 맞다는 거 알고 있고 4번도 맞다는 거 알고 있다면 3번 답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간접 원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도 이거 확인했지만 본문 내용에서 이거 직접 원가만 포함되는지 간접 원가만 포함되는지 혹시 놓쳤을 분들은 조금 문제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할 때 취득 원가 산정에는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는 취득에 관련된 취득을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전부 포함된다라고 우리 엄연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취득세 같은 것도 취득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드는 지출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간접 원가는 포함 안 한다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문을 통해서. 자,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 간접 원가가 뭔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운전비 이런 거 든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물건 사가지고 작동 잘 되는지 시운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할 때 뭘 쓴다? 기계장치를 하나 쓰나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 가지고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만일 시험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운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외부에서 시운전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서 누굴 불러가지고 뭐 인건비를 좀 줬다. 그거는 당연히 시운전비니까 취득원가에 포함되는데 우리 자산을 사용해가지고 시험장치를 통해서 시운전을 했는데 시운전하는데 시운전에 직접적으로 든 그 사람 인건비 같은 거는 당연히 취득원가를 포함한다. 그 이유는 직접 원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운전에 사용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같은 거 그런 게 간접비겠죠. 감가상각비는 어쨌든 이 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드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우리 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는 않는다라고 우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접원가에 대한 예가 뭐 있을까요?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간접원가 뭐 감가상각비 그리고 뭐 우리 지원 서포트하는 부서의 뭐 직원 인건비 이런 것들도 다 간접원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는 걸 파악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런 용어가 막상 이게 지문이 길고 이런 거 하나 숨어 있으면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시간 들여서 조금 설명을 드렸네요. 자,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정리 다 해놓으시고 다음에 혹시 이런 지문 나오면 바로 찾을 수 있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8번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 뭡니까? 우리 회계상에서 말하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생겨가지고 차변, 대변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게 거래라는 거죠. 만약 기록할 수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주문을 받다, 주문할게요 하면은 뭐 주문하는 자체는 아무런 차변, 대변 기록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합시다. 당신 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고용계약 체결하는 것 자체만, 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차변, 대변 어떤 것도 지금 기록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두로 약속했대요. 월세로 뭐 임대차 계약하기로 구두로 약속한다, 악수한다. 그거 자체는 차변, 대변 아무것도 기록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고 광고료 17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어떻게 분개한다? 분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현금 17만 원 그리고 광고 선전비 17만 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으니까 차변, 대변 기록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1번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는 겁니다. 9번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90원이고 직접 노동시간이 43,000시간 발생했을 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15만 원 과소 배부인 경우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 중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배웠습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 예정 배부율을 쓴다는 거죠. 예정 배부율이 얼마라는 겁니까?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동 시간당 90원이라는 예정 배부를 통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데 실제로 이제 1년이 딱 끝나고 나서 집계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다르다는 거죠. 예정 배부율 사용해서 배부한 금액하고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배부, 과대배부인지 파악해가지고 배분한다는 거죠. 그 개념이 정상개별원가 개념이었는데요. 그 경우 과소배부, 과대배부에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자, 눈여겨 조금 보시고요. 자, 9번 풀어봅시다. 풀면은 실제로 어렵진 않죠. 그죠? 자, 실제 금액이 제조간접비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실제 금액을 지금 구하라는 거죠. 실제 금액을 구해보자. 근데 배부액이 얼마 배부됐습니까? 배부된 금액은 조업도 곱하기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이라는 거죠. 는 얼마입니까? 실제 조업도 직접 노동 시간이 43,000시간 발생했다. 저게 실제 조업도죠. 43,000시간. 예정 배부율은 얼마입니까? 노동 시간당 90원. 90원이죠. 근데 뭐 노동 시간당. 이게 노동 시간이라며. 그러니까 어떻게 43,000 곱하기 90원 하면 되는 거지 뭐. 43,000 곱하기 90원은 3870000. 387만 원 지금 배부가 됐어요. 제조간접비로.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 제조간접비 발생된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 과대인지 과소인지 보니까 어떻게 배부 차이가 15만 원 과소 배부래요. 15만 원. 자, 과소래요. 과소 배부. 배부가 과소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실제 발생액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지 뭐. 그럼 387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15만 원은 4020000 4020000원 발생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출제되면 실제 배부 이렇게 팍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일단 배부액 주어지면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를 해가지고 배부액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실제 금액이 얼마다라고 보면 이제 과소 배부, 과대 배부 이거 구하면 되고 즉 이 문제처럼 과소 배부, 과대 배부액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역산해가지고 실제 배부액 구하면 되고 자,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주 출제되니까 눈에 조금 익혀보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답은 4020000원 확인했고요. 10번 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 원가의 개념 그리고 원가 회계의 종류 거기서 출제가 되었네요. 자, 자주 출제된다는 거죠. 제1절 내용이 원가액에서 제1절 내용도 무시할 수 없다. 자주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모두 해당한다. 자, 자주 출제되죠. 우리 기초원가, 가공원가 아시겠지만 정리해볼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간접비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직접 어떤 특정 제품에 쓰였다는 걸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이 비용을 뭐라고요? 직접 원가라고도 하고 이걸 뭐라고? 기초원가라고 한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이 두 가지는 재료비는 직접 자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 쓰이죠. 재료비는 바로 파이프라인에 투입되는 재료비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파이프라인이 진행될 때마다 야금 투입되니까 투입 방식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뭐라고? 가공비라고 하죠. 가공비, 가공원가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모두 거치는 건 뭡니까? 직접 노무비다. 그죠? 직접 노무비다. 그리고
그럼 1번은 틀렸다. 가장 옳은 것 지금 구하는 거네. 매물 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원가, 미치지 않는 원가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1억을 들여가지고 기계장 1억 원, 동그라미 6개 붙였다고 보고 1억 원 들여가지고 기계장치를 3년간 사용해왔어요. 신나게 사용해 오다가 이제 고장이 났어. 근데 이제 앞으로 100만 원 투자하면은 뭐 300만 원에 이제 팔아먹을 수 있고 100만 원 들여가지고 고치면 300만 원 주고 팔아먹을 수 있고 200만 원 들이면 500만 원에 팔아먹을 수 있다. 자, 어떤 거 둘 중에 어떤 대안을 할까? 뭐 이런 의사결정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이거 하면은 얼마 이익이다? 우리 200만 원 이익이고 이거 하면은 300만 원 이익이니까 이 대안을 선택하겠다. 뭐 이렇게 의사결정하겠죠. 이런 의사결정에서 과거에 1억 원 들여가지고 3년간 신나게 사용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 이 두 가지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가들에 대해서는 매몰 원가다라는 우리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뭐 말은 길게 했지만 어쨌든 이거 틀린 설명이다. 그죠? 3번 고정 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원가를 말한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 일정한 원가죠. 뭐 한 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100만 원 똑같이 발생한다. 그런 게 고정 원가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설명이네요. 그러면 답은 4번 되겠네. 가장 옳은 것. 직접 원가란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에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원가 집적 대상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뭐 A 제품에 쓰였다면 이거 A 제품에 이 재료비와 이 사람은 A 제품 생산에만 올리 투입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관계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의 인건비 또는 이러한 재료비는 뭐 보나마나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저 A 제품에 배부하면 된다라고 보이는 게 직접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답은 4번 되겠다는 거죠. 4번은 맞는 설명이다. 됐죠? 그래서 원가의 개념 그리고 원가 계산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를 보고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자주 출제되는 거죠. 종합 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물었습니까? 평균법이면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구해보라고 그러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제공품에 대한 물량 기준의 총계정 원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기초 제공품이 얼마였습니까? 만 단위. 몇 프로 완성도? 60% 완성도였네요. 그리고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착수량이 3만 단위였다는 겁니다. 3만 단위. 그러면 왼쪽에 집계되는 물량이 4만 단위 집계되겠네요. 그러면 오른쪽도 4만 단위 있어야 되는데 자, 단기의 완성품 수량이 2만 단위고 그리고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이 2만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2만 단위고 완성도가 50%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법 일단 특징이죠. 평균법은 자 사실 2만 단위가 만일 선입선출법이라면 먼저 있었던 기초재고 많이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거 3만 중에 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지만 평균법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뭐 기초에 제공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 투입된 거와 똑같이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평균법으로 그냥 섞어 가지고 동일하게 좀 배분시켜 버린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초제공품에 대한 60% 이게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균법에서는. 됐죠? 평균법. 그리고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파이프라인이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투입돼 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0%고 100%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에 60% 정도에 대해서 50%, 60%라고 할 때 기초 제공품이 60%부터 출발했지만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따로 완성품 환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법에서는 60%는 쓸 일이 없다. 됐죠?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자 볼까요? 자 2만 단위 이게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2만 단위는
이번에 처음 출발해가지고 100% 다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기말 재원품 50%는 2만 단위가 어떻게 여기 가다가 50% 여기서 멈췄다는 거죠. 됐죠? 근데 재료비는 여기서 바로 그냥 다 투입돼 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가공비는 야금 이렇게 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좀 투입됐다는 거지.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재료비 물론 가공비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려보자는 거죠. 우리 해설하는 시간이니까. 재료비의 투입과 가공비의 투입에 대해서 글자 조금 예쁘게 쓰고 가공비에 대해서 환산량 구해보자는 거죠. 자, 2만 단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투입돼가지고 전부 완성돼 버렸으니까 뭐 빼도 따질 것도 없다. 그냥 수량 자체가 다 완성품 환산량이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2만 단위에 대해서는 재료비는 처음 출발 시점에서 다 투입돼 버리니까 50%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완성품 환산량 자체가 100% 완성된 거랑 이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22만 단위 곱하기 100% 돼가지고 2만 단위 그대로 간다는 거지. 근데 가공비는 야금 투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2만의 50%인 만 단위만 완성품 환산량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계해 보면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4만 단위, 가공비는 3만 단위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공비 그리고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3만 단위 하면 답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가공비와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얼마니까 혹시 묻는 문제도 가끔 나오죠. 그러면 뭐 둘 다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뭐 시간이 뭐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는 흐름도 물론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풀면 뭐 금방 풀겠지만 우리 개념을 하나하나 또 정리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죠? 그래서 개념이 어렵진 않다. 답은 4번. 3만 단위.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죠. 그리고 혹시 이게 좀 시간이 버벅거리고 좀 미숙하다 그러면 어떻게? 한 2번만 연습해 보자는 거죠. 그럼 금방 풀 수 있다. 12번 원가 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조금 말이 애매하게 출제된 모양입니다. 잘 봅시다. 어떤 것이 출제됐습니까? 아까 두세 문제 전에 풀었던 거 유사한 문제네요. 또 뭐 원가의 개념 그리고 원가 회계의 종류 여기서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절에서 배웠던 원가 회계 제1절에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되새겨보면서 풀어봅시다. 제품 원가에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 우리 원가 회계 종류에서 고정 제조 간접비 즉 한 개 만드나 10개 만드나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같은 게 고정 제조 간접비죠. 감가상각비 같은 거를 제품 원가, 제조 원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뭘로 전부 원가 계산과 종합이 아니고 뭐 변동 원가 계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공시할 때는 뭐 감가상각비며 뭐며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 따지지 않고 제품 원가에 넣어서 우리 재무제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제표 공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당연히 전부 원가 계산 쓴다. 근데 우리 의사결정할 때는 이 감가상각비 같은 거는 10개를 생산하나 100개를 생산하나 똑같이 발생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섞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효율성 있는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서는 이러한 생산량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비는 일단 제껴놓고 의사결정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는 뭐 변동원가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품 원가로 봐가지고 계산해보는 변동원가 계산이라는 걸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으로 구분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1번이 틀렸다.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답은 금세 찾았다. 2번 제품 생산의 형태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맞다. 크게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두 개 나누는데 그 기준은 뭐다? 생산 형태. 생산 형태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냐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만 지금 생산하는 대량 연속 공정 생산이냐 두 가지에 따라서 그 생산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원가는 제품과의 관련성 즉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A 제품에만 올리 사용되는 재료비와 그
그 노동자다, 그 근로자다. 그러면 그 인건비와 재료비 자체는 오직 그냥 A 제품의 원가에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그렇게 추적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이 안 되면 간접비. 공통적으로 다 쓰이면 간접비. 그죠? 4번.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변동비와 일정한 고정비로 분류할 수 있다. 그죠? 10개 생산할 때와 10,000개 생산할 때 증가하면 변동비고 그 상관없이 계속 일정하면 고정비고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4번은 맞는 말이고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출제됩니다. 그죠? 달달달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뭐 생활필수품, 국민후생 그리고 생산 요소들, 그죠? 부가가치세 생산 요소들 그리고 기타 뭐 국가나 이런 것들 뭐 국민 규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공급 뭐 이런 것들 기타 그렇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배웠죠. 머릿속 정리해 보시고요.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의 여객 운송 용역. 자, 여객 운송 용역 자체는 맞는데 그 중에서 뭐 시내버스만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택시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우리 정리해 주었죠.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은 되겠네요. 답은 1번. 2번 뭐 교육 용역이죠. 우리 학원 같은 거, 뭐 수학 학원 이런 것들 다 면세라고 했습니다. 왜? 국민후생, 교육으로 봐가지고 교육, 의료 이런 것들 다 면세라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 중에서 댄스 학원하고 자동차 운전 학원 뭐 이런 거 2개는 예외적으로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주택 임대죠. 그리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 임대 자체는 임대는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직까지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이 얼마냐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뭐 저기 아주 뭐 넓은 뭐 타워 팰리스 뭐 이런 아주 넓은 아파트를 임대해 준다. 그것도 현재는 면세로 지금 분류된다라는 거였죠. 그런 예까지 설명해 드렸었고요. 미가공 식료품 그죠?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고요. 문제 14번. 주식회사 평화는 일반 과세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단 거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공급가액이랍니다. 이것들이 공급가액인데 뭘 구해보라고요? 부가가치세액. 즉 납부액을 구해보라. 납부액을 구해보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매입세액이 없으니까 뭐 과세 표준을 구해보라라고 우리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디서 출제되었냐?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지 거기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중에서 과세 표준을 펴왔습니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을 이렇다. 저런 거래에 대해서는 이렇다. 뭐 이렇게 거래 유형별로 과세 표준 펴왔습니다. 그거 떠올려 보면서 풀어보면 되겠네요. 외상 판매액, 뭐 외상으로 팔든 현금으로 바로 받든 어쨌든 판매를 하면 판매 대가가 판매로 인한 매출액 자체가 공급 그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액이 2천만 원이라면 과세 표준이 2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액이니까 과세 표준의 10%가 부가가치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세 표준이니까 이거의 10% 200만 원이 부가가치세액 되겠네요. 그리고 사장 개인 사유로 사용한 제품 80만 원. 원가가 80만 원이고 시가가 120만 원이래. 자, 이게 뭡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이죠. 자, 우리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샀대요. 만일 샀으면 매입세 공제 같은 거 못 받죠. 왜?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회사 이름으로 산 거야. 물건을, 제품을. 뭐 제품은 우리가 만든 거니까 만든 거의 제품이죠. 어쨌든 제품 말고 상품을 예를 들어 상품으로 보면 자, 상품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샀다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았겠지만 회사 이름으로 샀다면 상품 매입세 공제 받았겠죠. 그런데 그 상품을 회사 이름으로 사놓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살짝 쓴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애당초 개인적으로 샀으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았을 텐데 회사 이름으로 사다 보니까 매입세 공제 받았다. 근데 살짝 이렇게 돌려 쓰는 행위를 한다 보면 애당초
회사 이름으로 샀을 때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에 대해서 토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반칙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해내라라는 개념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라는 개념이 재화의 간주 공급, 그 중에서 개인적 공급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자, 기억나시죠? 그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과세 표준이 뭡니까? 원가가 아니고 시가라는 거죠. 시가. 120만 원이 공급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만 원의 10%인 12만 원만큼이 부가가치세 내야 된다는 상황이 되겠다는 거죠. 됐죠? 중요했다. 이 상황 자체가 재화의 간주 공급이 되구나라는 거 파악하는 것도 첫 번째 중요했고, 두 번째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가 과세 표준이다라는 거 아는 것도 중요했다. 두 번째 키포인트 2개 가지고 12만 원을 구했다는 겁니다. 됐죠? 세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2000cc래요. 2000cc의 매각 대금이래. 자, 헷갈리신 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샀을 경우에는 매입세 불공제죠. 그거는 그거고, 매입세 불공제 받는 거는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고, 이거는 뭐 처분했을 경우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 불공제 됐다고 처분할 때 부가세 안 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매입할 때는 매입할 때 문제고, 처분할 때는 엄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정리했습니다. 중요하니까 혹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신 분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연히 재화의 공급이니까 과세 표준을 계산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때 과세 표준은 얼마? 그 매각 대금 이거 100만 원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10% 얼마? 10만 원만큼 부가세 내라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제품. 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제품이 지금 소실됐대. 이거는 재화의 공급, 용량의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실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 없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 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22만 원 되겠는 거죠. 222만 원.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웠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하고 같이 부가세 공부할 때 조금 제가 강조드렸던 사항이었다라고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좀 개념 흔들리신 분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 본문에서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답은 3번 되겠다. 15번. 다음 중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떠올려봅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즉 과세 표준, 재화 수입의 경우 과세 표준을 뭐 했는지 떠올려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의, 자, 여러 가지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 배웠는데 그 중에서 수입하는 경우, 재화 수입 경우의 과세 표준 뭐다? 첫 번째, 매입가액 자체하고 매입 통관하는 절차상에서 뭐 관세 같은 거, 개별 소비세, 환경세, 주세 뭐 이런 거 다 붙는다고 했습니다. 교육세 이런 거. 그렇게 다 붙어가지고 통관이 된다. 그러면 그 통관할 때 붙는 세금 자체가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세 표준 포함된 과세 표준 금액에서 10%만큼 곱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구한다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그거 떠올리면 되겠다. 그러면 통관 때 붙는 세금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세, 관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게 다 통관하는 과정에서 다 붙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4번 취득세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취득한 이후에 이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지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관하는 과정에서 붙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재화 수입 때 어떤 것들이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라고 물론 배웠지만 취득세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명시해가지고 배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 뭐가 아니다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배운 거에서 출제된 거 아니라서 이게 사실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실전처럼 풀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틀렸거나 혹시 자신 없이 풀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엄연히 이렇게 조금 애매한 지문들 한두 개는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풀 때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전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덤벼드시고요. 혹시 이런 거 애매한 질문 한두 개 있다고 해가지고 중용될 필요 없다. 일단 아는 선에서 일단 답을 할 수 있다고 일단 믿고 풀면 되고요. 혹시 이거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 뒤에 실기편에서 풀 문제가 천지다. 우리가 전부 아는 내용에서 출제되니까 뒤에서 언제든지 풀 문제 많으니까 이거 하나 혹시 자신 없이 풀었다? 틀렸다 하더라도 자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실전에 가면 혹시 모르는 질문 한두 개 등장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당황하면 손해다 우리가. 그거 강조드리려고 조금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 55회 풀어봤는데요. 55회 중에서 전형적인 스타일이 매우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모두 다 괜찮은 문제긴 한데 이번 문제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는 좀 자주 출제되니까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그 문제 몇 개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2번, 5번, 7번, 9번, 10번, 11번 뭐 이 정도는 매우 자주 출제된 유형이 또 이번에도 어김없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니까 조금 눈여겨서 한 번만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